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윤동준님, 남기숙님 그리고 콩으로는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는 박진호님, 써니스카이님, 밀무스와님 다 11시에 와서 반갑다고 한사랑님, 최성훈님 이렇게 놀라셨다는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 어쨌든 뉴스와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1시로 다시 한번 옮겼다는 거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궁금하시더라고요. 문자도 계속 오고. 왜 안 하는 거야? 네,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정영실과 현자매가 함께하겠습니다. 전혜연입니다. 네, 현자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의 현 전지현입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이름이 비슷하시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제안을 했던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금 담화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청와대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기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올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현지 시간 20일에 열렸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언급한 거 이번은 처음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2018년에 언급을 했었고 지난해에도 한반도 평화 시작은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올해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는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의 30주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 동참, 북한의 변화 이렇게 거듭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의 첫 반응, 공식적인 반응은 24일 나왔습니다. 당시 리태성 외무성 부상명예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조금 우리나라 언론을 봐도 그렇고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시간 만에 다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조금 톤이 달라진 것이 나왔는데 네.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긍정기류가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관계 회복을 논할 용의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담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틀 연속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하고 또 대남 대북 정책 관련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담화를 냈으니까 그 내용이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조선중앙통신통에 밝힌 담화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보십시오. 자,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종전이 선언된다는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아시겠지만 설치됐다가 이제 좀 잘 안 됐죠. 그랬죠. 그런데 다시 또 언급을 했고요. 북남 순회 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 이제 북남 순회 상봉은 북한이 쓰는 용어고 보통 우리 이건 이산가족 정상회담. 순회 상봉이니까. 순회 상봉. 정상회담.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여러 문제를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북한이 내걸고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자면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언론이 집중하거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중기준이라는 용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말하는 이중기준이 뭐냐면요. 본인들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즉 북한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이라는 것은 이제 남측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로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누는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은 이 이중기준이라는 것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신중한 반응이에요. 지금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지 않았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 정도로 언론 인터뷰를 통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뉴스에서 전해주셨듯이 박수현 홍보 수석이 일부 언론과 아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통신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통해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나타낸 것이 아니냐 좀 이런 네.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그렇습니다. 있었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의 담화를 내놓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정말 그 표현 안에 진정하게 대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포석으로 이런 언급을 한 것인지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한지 언론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북한의 속내를 생각을 해보면 포인트는 그 이중 기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중 기준이라는 게 미사일 발사는 도발인데 왜 한미연합훈련은 방어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 기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에 대한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고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 이중 기준을 가지고 해석이 대북 제재 해제 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미국이 조건 없이 지난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처럼 정상회담에 임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 대화의 주 논의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될 것인데 네. 만일 여기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지난 하노이 회담이랑 같은 결과가 되고 자칫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불신만 쌓이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결책은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대화에 물꼬를 텄다 그래가지고 노벨상까지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북한과의 관계를 트기 전에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신뢰 외교 관계가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 김대중 정부 시절의 한일 관계는 예. 역대 어느 시대보다 가장 이렇게 튼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남북 관계와 병행해서 지금 뭐 쿼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동맹국들 간의 연합 행정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이런 다자 간의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자 간의 외교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은 드리기는 제가 좀 전문가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주변국과의 동맹이나 외교 관계를 좀 먼저 탄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언급을 해주셨고 신뢰 구축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종전선언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큰 그림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시간도 좀 걸리겠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대북 제재라는 것은 뭐 남한과 북한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네. 분명히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좀 작은 주제에 한번 집중해 봤는데요. 네. 어쨌든 북한이 북미 대화 먼저라는 식의 기조를 좀 바꿔서 남쪽이 좀 여지를 만들어주면 대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류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통령의 변화 이것도 무관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고 또 바이든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을 지지한다. 뭐 정상회담 이후의 선언도 그렇고 미 국무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남북 간 대화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줬기 때문에 남북 간에 있어서의 어떤 계속 여러 가지 좀 쉬운 과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대북 제재에 문제가 안 생기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 방안은 계속 좀 모색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북관계가 큰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양측 간의 무력적 도발로 인한 분쟁이라든가 한반도 이상은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통신선 재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북 제재의 큰 틀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양쪽 간에 합의만 된다면 할 수 있는 또는 과거에 했던 방식을 조금씩 복원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저의 정치적 상상력인데 저는 코로나19로 세계 정상들이 화상회담을 했듯이 남북도 화상을 통한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화 재개를 하는 방식이 좀 어떨까. 불가능하지 않겠죠. 예,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예전에 화상으로 맞습니다. 한 적이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작은 문제에서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간다면 큰 것도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또 기존에 했던 그 방식들 중에 지금 훼손된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어요. 자, 한 말씀씩 더 들어보죠. 또 더 추가해야 될 내용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개성공단 같은 거는 지금 전부 이렇게 완전히 블록다운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다시 재개할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개성공단이라든지 어떤 인도적 지원부터 출발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싶고요. 네. 또 큰 틀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정부에서 3번만 있어요. 어떤 정부보다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이 높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일 자칫 여기서 서두른다면 어떤 남한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와 그다음 미국 정부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어떤 그런 그 북한의 어디 제 상상력인데 어떤 속내에 말려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30년간 추진해온 어떤 전 세계의 노력이었고 네.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북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선 전국이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어서 시점으로 보면 이게 연결성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정말 정상회담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 일이었고 그랬죠. 정말 역사적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대사건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상회담의 좋은 점과 또 한계를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국면상. 굉장히 청와대가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인도적 지원 차원이나 어쨌든 남북관계는 현 정권이 재창출되든 정권이 바뀌든 해야 되는 과제이니까요. 그렇죠. 대화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말고 고리는 그래도 남겨두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나오는 얘기들 더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아니면 또 막말 피해자들이 이 제도의 족쇄가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분명히 만들어진 것일 텐데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것인지 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뉴스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 그렇죠. 돼요. 이게 고용노동부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그 구직한 청년이고 네. 그다음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되는 거고요. 2년 이상 이 청년이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은 자기 기여금 300만 원에 정부 지원 600만 원, 또 기업 부담금 300만 원 해가지고는 총 1,200만 원의 어떤 사회에 처음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목돈을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네. 그럼 청년 입장에서도 일단 큰 돈이 마련이 되고 그러네요. 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구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도가 기업 기여금과 관련해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기업 기여금을 100%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50인 이상이면은 80%를 지원을 해줘요. 네.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청년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지만 해당 안 되는데 네. 5인 이하도 여기는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2년을 내가 여기 있어야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그 직장주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이 뭐 편안하고 잘 굴러가고 나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내 갑질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다음에 직장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그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적극적으로 이거 제보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래봤자 시끄러워지고 뭐 하러 내가 해 좀 이런 마인드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가 있나 여기도 살펴보니까는 노웅래 의원실의 보고서인데 지금 이거를 하다가 처음에 공제 신청해가지고는 하다가 한 23% 정도가 중도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왜 해지를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를 봤더니 성희롱이라든지 뭐 뒤태가 어떻다, 결혼은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갑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안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지금 23% 정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신데. 자,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청년들이 힘들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악용이 된다면 사실 문제일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저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왜 2년이라는 걸 만들어놨을까. 그건 중소기업에 있어서 한 달 만에 그렇죠. 그만두고 2달 만에 그만두고를 뭐 강제로 하려는 취지보다는 취지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그렇죠. 거죠.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목돈도 만들어지고. 좀 안정적으로 되고 청년들에게도 목돈을 좀 정부에서 지원해서 명분을 좀 쌓고 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이 좋은 제도가 갑질 족쇄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이 사실은 정말 을 중에 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하도 이거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참거나를 맡게 해주려면 기업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걸 청년들 개개인이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작은 데서 일하는 청년들이 무슨 노조가 있어가지고 집단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근로감독관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신고센터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하니까 거꾸로 부처나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명 조사를 하던가 뭐 비공개 실명 조사를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접수하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 가서 너네가 우리가 왜 신고 안 했어라는 거는 청년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나 이런 데서 나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감사 기간에 워낙 많은 정치 현안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질의 몇 번 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그 말고 후에 어떻게 됐는지. 예,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리고 이 시민단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례들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도 국회 환노위나 이런 데서 좀 끝까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16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 사례들이 얼만큼 지금 수집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대안으로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는 쪽으로 지금 전혜연 교수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23% 중도 해지를 한 사람들이 전부 직장 내 갑질 때문에 해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그렇죠.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제보가 있고 이런 23% 중에 일부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분명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거거든요. 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말에 어시스턴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미국의 유명 사립대를 3.8점 학점으로 졸업한 어떤 여성이 이제 영화사에 뉴욕에 있는 큰 영화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취직을 잘 했으면은 좋은 일하고 영화 제작하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주스 따르고 식기 따르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런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원이 들어가서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직장의 채용 과정부터 그 사장의 그런 그 여성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당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옆에 이제 건물에 가가지고 인사과에 가서 그런 얘기를 다 했더니 너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가지고 인사과 팀장은 이 여성한테 그런 얘기를 조언을 하고 회사 내에도 다 소문을 냈어요. 얘가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 사장한테도 그 귀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얘가 사장한테 이 여성이 사장한테 반성문을 쓰는데 옆에 남자 선배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자 잘못했다 그러고 문구는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화 밤슬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유명 그 방송국의 여자 앵커들이 비슷한 그렇죠. 문제를 겪는 문제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학력이든 어쨌든 어느 직장에서나 다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뭐 영화의 사례가 어떤 실화를 무조건 다 100% 바탕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내부적인 자정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이 노력만으로. 문제도 네. 이 공저금 신청 과정에서 선 기업 뭐 후 근로자라고 하는데 예. 근로자도 먼저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익명 신고센터 설치도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이런데 예. 이거를 외부에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문제는 시정할 수 없고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뭐 갑질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겠지만 여기 신고된 사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정말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 모기다리에서 피 뽑아먹는단 말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입사 당시에 연봉 2,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예.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지원사업 신청하니까 계약서에 3천만 원 기재해 월급에서는 매달 30만 원씩 돌려줘. 그럼 이 30만 원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죠? 다시 기업이. 정말 네. 이 사례를 보면서 이 청년의 입장에서 정말 피눈물이 나겠다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수 사례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발견됐을 때 네. 빨리 바로 잡아줘서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게 해주는 게 정부와 좀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어떻게 본다면 근로감독관도 내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 노력만으로 문제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외부에서도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지적해 주셨고 앞서 선기업 후 근로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처음에 공제금 신청을 할 때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제금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그 조건을 넓혀라. 넓히자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업이 먼저 하고 예, 근로자가 그 다음에 신청을 예, 해야지만 그렇더라고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이 부분도 근로자에게도 조금 더 그 기회를 넓혀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지적을. 그런데 그건 지금 나오는 갑질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도 자체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언급해 주신 거고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산재가 계속 반복되면은 공공분야 발주나 입찰을 할 때 제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시정 권고에 쓸 수 있지만 계속 악질적인 사례가 좀 된다면은 분명한 어떤 불이익 조치까지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저는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많이 배우고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손이 달어 그냥 넘어가 솔직히 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참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당신이 참으면은 100명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로자 개인에게도 얘기를 해 주셨고 기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월요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